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8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장신 옮김 2부 어림짐작과 편향 17 평균 회귀 내가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몹시 만족스러운 결과에 쾌즈를 부른 순간이 있는데 이스라엘 공군의 비행 교관들을 상대로 효과적 훈련과 관련한 심리학을 강의하던 때였다. 나는 기술 훈련의 중요한 원칙을 언급하면서 실수를 벌하기보다는 잘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비둘기, 쥐, 인간, 기타 여러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었다. 열띤 강연이 끝나자 경험이 풍부한 교관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자기만의 짧은 강의를 시작했다. 잘했을 때 포상하는 방식이 새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공군 사관 생도에게는 최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가 한 말은 이렇다. 생도들이 고개 비행을 깔끔하게 끝내면 자주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술을 다음에는 더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도들이 못했을 때 이어폰으로 고함을 지르면 다음에는 대개 더 잘하더군요. 그러니까 포상은 효과가 있고 벌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반대니까요. 내가 수년 동안 가르쳐온 통계 원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교관은 옳다. 동시 완전히 틀렸다. 그의 관찰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가 비행을 칭찬하면 다음에는 비행이 실망스러워지고 벌을 하면 대개는 더 좋아진다. 그러나 포상과 벌의 효과에 대한 그의 추론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가 관찰한 것은 평균 획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이 경우에는 비행의 질이 무작위로 들쭉날쭉했던 것에 불과하다. 교관은 당연히 평균보다 훨씬 잘한 생도만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 생도는 그날만 운 좋게 잘했을 수 있고 따라서 그가 칭찬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중에는 더 못할 확률이 높다. 같은 이치로 교관은 생도가 평소보다 못했을 때만 이어폰에 대고 고함을 질렀을 테고 따라서 생도는 교관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다음에는 더 잘할 확률이 높다. 교관은 무작정 과정에서 을에 생기게 마련인 변동을 인과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답을 해야 하는데 예측 관련 대수학을 강의해봐야 열심히 들을 사람이나 있겠는가. 나는 분필로 강의실 바닥에 표적을 그렸다.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모든 장교에게 한 사람씩 돌아서서 표적을 안 보고 표적을 향해 동전을 연속해 2개 던져보라고 했다. 그리고 표적과의 거리를 재어 그 2번의 결과를 칠판에 적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동전의 결과를 제일 잘한 것부터 제일 못한 것까지 순서대로 다시 적었다. 그러자 처음에 아주 잘 던졌던 사람들 전부가 아닌 대다수가 두 번째에는 결과가 나빠졌고 처음에 못 던졌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아졌다. 나는 교관들에게 지금 칠판에 보이는 것이 연이은 고개 비행 성적과 같은 예라고 지적했다. 칭찬이나 벌에 상관없이 비행을 못했다면 다음에는 되게 잘하고 잘했다면 다음에는 못하기 쉽다. 그날 내가 발견한 사실은 비행 교관들이 불행한 우연에 갇혔다는 것이다. 비행을 못했을 때 생도를 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비행이 더 나아져 그 벌이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도 벌한 보상을 받게 마련이다. 비단 교관들만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우연히 인간이 처한 환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됐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은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잘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못되게 구는 성향이 있다 보니 상대에게 잘하면 통계 원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벌을 받고 못되게 굴면 포상을 받는다. 실력과 운. 몇 년 전에 온라인 잡지 엣지 편집자인 존 브록먼은
여러 과학자에게 좋아하는 방정식을 물었다. 내 대답은 이랬다. 성공은 실력 더하기 운. 대성공은 약간의 추가적 실력 더하기 상당한 운. 성공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사실을 프로 골프에서 첫 이틀 동안의 경기에 적응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상황을 단순화해 이틀 동안 경쟁자들의 평균이 72타였다고 가정하자. 이 중에서 첫날 성적이 아주 좋아 66타를 기록한 선수에 주목해 보자. 이 탁월한 점수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 즉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수의 실력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평균보다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의 성공 공식에서 보면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첫날 성적이 좋았던 선수는 그날 평균을 웃도는 운을 누렸을 수 있다. 성공에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운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선수가 운이 좋았다는 결론은 그 선수가 실력이 있다는 결론만큼이나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그날 오버파 77타를 친 선수에 주목하면 그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추론도 가능하지만 운이 나빴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물론 이 중 어떤 추론도 확신할 수는 없다. 77타를 친 선수가 사실은 실력이 좋은데 그날 유독 경기가 안 풀렸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첫날 점수를 바탕으로 한 다음과 같은 추론은 비록 불확실하지만 그럴듯하고 틀릴 가능성보다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첫날 평균 이상의 점수는 평균 이상의 실력 더하기 그날의 행운. 첫날 평균 이하의 점수는 평균 이하의 실력 더하기 그날의 불운. 이제 두 선수의 첫날 점수를 바탕으로 둘째 날 점수를 예상한다고 해보자. 보통은 다음 날도 실력이 똑같다고 예상해서 첫 번째 선수는 평균 이상, 두 번째 선수는 평균 이하로 추정할 것이다. 그러나 운은 다른 문제다. 그 선수의 둘째 날 또는 다른 어떤 날도 운을 예상할 수 없으니 운은 특별히 좋거나 나쁘다기보다 평균으로 추측해야 맞다. 다시 말해 다른 정보가 없다면 선수의 둘째 날 점수는 첫날 성적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추측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최선의 답은 다음과 같다. 첫날 성적이 좋았던 선수는 둘째 날에도 성적이 좋을 수 있지만 첫날보다는 부진하기 쉽다. 첫날에 평소보다 운이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런 행운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첫날 성적이 나빴던 선수는 둘째 날에도 성적이 평균 이하로 나올 수 있지만 첫날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첫날에 평소보다 운이 나빴을 수 있는데 그런 불운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여전히 첫 번째 선수가 두 번째 선수보다 성적은 좋겠지만 두 선수의 차이는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둘째 날에는 성적이 첫날 점수보다 평균에 더 가까워진다고 예측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항상 깜짝 놀란다. 이처럼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을 평균 회귀라 부른다. 애초에 점수가 극단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는 평균으로 회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으면 운도 대단히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 예측은 타당하지만 정확성은 장담할 수 없다. 첫날 66타를 기록한 선수 중에 몇몇은 둘째 날에 운이 더 따라줘서 더 좋은 점수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점수가 내려갈 것이다. 평균 이상의 운이 계속 따라주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시간의 화살을 거꾸로 돌려보자. 선수들을 둘째 날 성적 순으로 나열해 놓고 첫날 성적을 살펴보자. 그러면 정확히 똑같은 평균 회귀 현상을 발견할 것이다. 즉, 둘째 날 최고 성적을 올린 선수들은 그날 운도 좋았기 쉽고 따라서 첫날에는 그보다는 운이 덜 따르고
성적도 덜 좋았으리라고 추측하는 게 최선이다.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앞서 일어난 사건을 추측할 때 회귀가 나타난다면 회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회귀 효과가 도처에 흔히 나타나다 보니 회귀를 인과관계 이야기로 잘못 설명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예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징크스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잡지에 표지 사진이 실린 선수는 다음 시즌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려는 압박감이 그 이유로 곧잘 거론된다. 그러나 더 간단한 설명이 있다. 그 잡지 표지에 등장한 선수는 앞선 시즌의 성적이 대단히 좋았을 테고 여기에는 아마 운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은 변덕스럽다. 나는 아모스와 함께 직관적 예측을 주제로 논문을 쓰던 중에 동계올림픽 남자 스키 점프를 보게 되었다. 각 선수마다 점프를 2번 한 뒤에 결과를 더해 최종 점수를 낸다. 나는 선수가 2번째 점프를 준비하는 동안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노르웨이 선수가 1번째 점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선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2번째 점프는 처음보다 기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스웨덴 선수가 1번째 점프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더 잃을 게 없으니 부담이 없을 테고 따라서 처음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아나운서는 분명 평균 회귀를 눈치챘고 증거도 없는 인과관계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다. 그가 한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다. 점프하기 전에 선수의 맥박을 재어본다면 1번째 점프 기록이 안 좋은 선수가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1번째 점프와 2번째 점프 사이의 변화의 인과관계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1번째 점프 결과에 운도 작용했다는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인과관계 설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썩 만족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나. 회귀, 이해하기. 회귀 현상은 감지되든 안 되든 제대로 설명되든 안 되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현상이다. 어찌나 낯설던지 중력 이론과 미분학이 나온 지 200년이 지나서야 처음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19세기에 영국의 한 뛰어난 인물이 힘들게 겨우 이해했을 정도다. 평균 회귀는 찰스 다윈의 사촌격이자 매우 박식한 프랜시스 콜턴이 19세기 후반에 발견해 이름 붙였다. 그는 1886년에 키 유전에서 평범함으로 회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이 발견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엿볼 수 있는 논문이다. 논문에는 연이은 여러 세대의 씨앗 크기 그리고 자손의 키를 그 부모의 키와 비교한 내용이 실렸다. 씨앗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나는 그것을 근거로 1877년 2월 9일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다. 실험 결과 후대 씨앗의 크기는 그 위 세대를 닮지 않고 항상 평범한 수준에 좀 더 가까워졌다. 즉, 위 세대가 크면 다음 세대는 그보다 작고 위 세대가 작으면 다음 세대는 그보다 크다. 나아가 후대가 평범함으로 회귀하는 정도는 그 위 세대가 평범함에서 얼마나 멀어지는가에 거의 비례했다. 골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연구학회인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의 똑똑한 청중이라면 주목할 만한 결과에 자기처럼 당연히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 진짜 주목할 만한 일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만큼이나 흔한 통계의 규칙성에 골턴이 놀란 것이다. 회귀 효과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빤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골턴이 후대의 크기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두 측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불완전할 때 불가피하게 평균 회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몇 해가 더 걸렸는데, 이 결론을 얻기까지 당시 가장 똑똑한 수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골턴이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하나는 이를테면 몸무게와 피아노 연주처럼 측정 기준이 다른 변수 사이에서 회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때는 모집단을 참고 표준으로 이용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학생 100명을 뽑아 몸무게와 피아노 연주를 측정해 높은 수치부터 낮은 수치까지 순위를 매겼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서 제인이 피아노 연주는 3번째, 몸무게는 27번째였다면 제인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 더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어떤 나이에서든 피아노 연주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주간 연습 시간에 달렸다. 몸무게는 오로지 아이스크림 소비량에 달렸다.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주간 연습 시간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제 순위를 이용해, 또는 통계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말로 표준 점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몸무게는 나이 더하기 아이스크림 소비량, 피아노 연주는 나이 더하기 주간 연습 시간. 몸무게로 피아노 연주를 예측하거나 피아노 연주로 몸무게를 예측할 때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톰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몸무게가 12번째, 평균보다 한참 위라는 사실뿐일 때 그 아이는 나이가 평균보다 많을 것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바버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피아노 연주가 80번째, 평균보다 한참 아래라는 사실뿐일 때 다른 아이들보다 어릴 것이고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 시간이 적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두 측정치 사이의 상관계수는 둘이 공유하는 요소의 상대적 비중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양쪽 부모와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며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키 같은 특성은 부모와 자녀의 상관관계가 0.50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관관계 측정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의 몇 가지 예를 보자. 물체의 크기를 영국식으로 측정할 때와 미터법으로 측정할 때, 정확히만 측정한다면 두 측정치의 상관관계는 1이다. 한 가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른 측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결정 요인을 100% 공유한다. 미국 남자 성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0.41이다.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을 넣으면 상관관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개인의 성별과 나이는 키와 몸무게에 모두 영향을 미쳐 키와 몸무게가 공유하는 요소의 상대적 비중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와 대학 학점 평균의 상관관계는 약 0.60이다. 그러나 적성 검사와 대학원 성적의 상관관계는 이보다 훨씬 낮은데, 측정된 적성이 선별 집단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들 적성이 비슷하다면 적성 측정치 사이가 대학원 성적 측정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에서 수입과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는 약 0.40이다. 가족 수입과 그들 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와의 상관관계는 0이다. 골턴이 상관관계와 회귀는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개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이 일반적 규칙은 간단 명료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다. 두 측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을의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골턴의 통찰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대다수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다음 진술을 보자.
대단히 똑똑한 여성은 자기보다 덜 똑똑한 남성과 결혼하는 성향이 있다. 파티에서 위 진술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흥미로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사람들은 흔쾌히 의견을 낼 것이다. 그리고 통계를 조금 안다는 사람도 곧바로 인과관계 해석을 내놓기 쉽다. 아주 똑똑한 여자는 똑같이 똑똑한 남자와의 경쟁을 피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똑똑한 남자는 똑똑한 여자와 경쟁하길 원치 않으니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타협할 수밖에 없다거나 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황당한 설명도 나올 수 있다. 이제 다음 진술을 보자. 두 배우자의 지능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이 진술은 누가 봐도 옳고 전혀 흥미롭지 않다. 두 수치 사이에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앞에 흥미로운 진술과 뒤에 시시한 진술이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다. 두 배우자 기능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지능이 평균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아주 똑똑한 여자가 평균적으로 자기보다 덜 똑똑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피하다. 남자와 여자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나타나는 평균 회귀는 불완전한 상관관계보다 더 흥미롭지도 해명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는다. 회귀 개념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은 골턴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통계학자 데이비드 프리먼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회귀라는 주제가 등장한다면 배심원에게 회귀를 설명해야 하는 쪽이 재판에서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회귀 설명이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주된 이유는 이 쪽에서 반복되는 주제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인과관계 설명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서 오직 통계와 관련한 사실은 잘 다루지 못한다. 어떤 사건에 주의가 집중되면 우리 연상기억은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에 저장된 원인이란 원인은 모조리 들춰내려 한다. 회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인과관계의 해명이 떠오르는데 그 해명은 엉터리다. 평균 회귀는 설명될 수 있어도 인과관계는 없다. 골프 경기에서 우리 주의를 끄는 사건은 첫날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다음날 부진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그 선수들이 첫날에는 운이 특별히 좋았다는 것인데 이 설명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우리는 회귀 효과에 대한 그럴듯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큰 돈을 들여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방송에 나와 올해 경기가 좋은 이유는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경제평론가는 방송을 오래 하기 힘들다. 회귀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장본인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 둘 다다.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그리고 통계 설명을 어느 정도 한 뒤에도 상당한 경우에 상관관계와 회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시스템 2가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 1이 인과관계 해석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울증 아이에게 자양강장 음료 3개월 이상 먹이면 큰 효과. 내가 지어낸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사실이다.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일정 기간 자양강장 음료를 먹이면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일정 시간 동안 물구나무 서기를 하거나 하루에 20분씩 고양이를 안고 있어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즉시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거나 고양이를 안는 행위가 우울증 개선의 원인이었다고 추론하겠지만 그런 결론은 당치 않다.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은 극단적인 집단에 속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우울해하는데 극단적 집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으로 회귀한다.
여러 번의 연속한 테스트에서 나온 우울증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은 구태여 고양이를 끌어안거나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호전될 것이다. 자양강장 음료가 또는 다른 어떤 처방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려면 이 처치를 받은 환자 집단을 처치를 받지 않은 또는 위약을 받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야 한다. 통제 집단은 회기만으로도 개선된 결과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처치를 받은 환자는 회기로 설명되는 수준 이상의 개선을 보였는지 알아봐야 한다. 회기 효과를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비단 일반 신문이나 잡지 독자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통계학자 하워드 웨이너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유명 연구원의 명단을 길게 나열하기도 했다. 회기 효과는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골칫거리라서 노련한 과학자는 근거 없는 인과관계 추론의 덫을 두려워하는 건전한 경계심을 키운다. 직관적 예측에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내가 즐겨 사용하는 것 하나는 맥스 베이저먼의 뛰어난 글 판단과 결정에 나온 사례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어느 백화점 체인에 매출을 예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보자. 모든 지점은 규모와 상품 구성이 비슷하지만 위치나 경쟁 그리고 무작위 요소들 탓에 매출 실적이 다르다. 이 상황에서 2011년 매출 실적을 토대로 2012년 매출을 예측해야 한다. 매출이 전반적으로 10%늘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측을 반영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아래 표를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지점 1, 2, 3, 4 총계 2011년 1100불, 2300불, 1800불, 2900불, 8100불 2012년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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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0불 이 17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각 지점의 매출의 10%를 더하는 뻔한 해법은 틀리다는 것쯤은 잘 안다. 회기도 적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매출 실적이 낮은 지점은 10% 넘게 더하고 다른 지점은 그보다 덜 더해야 한다. 어떤 곳은 빼야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당혹스러운 답이 돌아올 것이다. 뻔한 문제를 왜 묻는가? 그러나 골턴이 어렵게 발견했듯이 회기 개념은 결코 뻔하지 않다. 평균 회기와 관련한 말들. 그는 자기가 경험해보니 칭찬보다 비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경험한 사례가 사실은 모두 평균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점을 그는 모르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인터뷰가 첫 번째 인터뷰만큼 인상적이지 못한 까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인터뷰가 워낙 좋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 심사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회기가 생길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 최고의 후보가 종종 우리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18. 직관적 예측 길들이기. 살다 보면 예측을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예측하고 재무분석 전문가는 기업 실적을 예측하고 군사 전문가는 사상자를 예측하고 벤처 투자자는 수익성을 예측하고 출판인이나 제작자는 독자나 관객을 예측하고 도급업자는 프로젝트 완성 시간을 추산하고 요리사는 메뉴에 나온 요리의 주문량을 예상하고 건설 기술자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 양을 추정하고 소방지휘관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차 수를 추산한다. 일상에서는 배우자에게 이사를 가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새 직장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할지 등을 예상한다. 예측이 들어가는 판단 중에는 건설 기술자의 판단처럼 상세한 분석표, 정확한 계산, 비슷한 사례에서 나온 결과를 명확히 분석한 뒤에 내리는 판단도 있다. 반면에 직관과 시스템 1이 관여하는 판단도 있는데 이때의 직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주로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기술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직관이다. 게리 클라인이 인튜이션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묘사했듯이 체스 대가, 소방지휘관, 의사의 빠르고 자동적인 판단과 선택이 전문적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익숙한 단서를 찾아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재빨리 떠오른다. 또 하나의 직관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어림짐작에서 나오는 직관으로 본인은 전문적 직관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빈약한 증거를 기반으로 회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조차 직관적 판단을 무척 자신만만하게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판단은, 특히 전문 영역에서의 판단은 분석과 직관의 결합에서 나온다. 비회기적 직관. 앞에서 다루었던 인물로 다시 돌아가자. 현재 주립대학 4학년인 줄리는 4살 때 글을 막힘없이 읽었다. 대학 평점은 몇 점이겠는가? 미국 교육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3.7이나 3.8 정도의 숫자가 금세 떠오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시스템 1이 몇 단계 작동한다. 증거, 줄리의 읽기 능력과 예측 목표, 대학 평점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찾는다. 이 고리는 간접적일 수 있다. 줄리 사례에서는 어렸을 때의 읽기 능력과 높은 평점이 모두 학업 실력을 암시하는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우리 시스템 2는 줄리가 이를테면 낚시 대회에서 이겼다거나 고등학생 때 역도 실력이 뛰어났다는 정보는 학업과 무관하다고 여겨 무시할 게 분명하다. 효과적인 양분화 과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무관하거나 거짓인 정보를 무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난 작은 약점을 바로 잡는 것은 시스템 1의 능력 밖이다. 그러다 보니 직관적 예측은 증거가 가진 실제 예측력에 거의 전적으로 둔감하다. 따라서 줄리의 어린 시절 읽기 능력처럼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연상기억이 저절로 재빨리 작동해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최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증거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살 때 글을 막힘없이 읽는 아이는 얼마나 조숙한 걸까? 이 능력을 설명할 관련 순이나 백분 위수는 무엇일까? 이 아이와 비교할 집단, 중거 집단이 따로 명시되는 일은 없지만 일상적 대화는 원래 그런 식이다. 이를테면 어떤 대학 졸업자를 꽤 똑똑하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꽤 똑똑하다고 말할 때 어떤 준거 집단을 염두에 두었는가라고 물을 필요는 없다. 다음 단계는 바꿔치기와 세기 짝짓기다. 줄리의 대학 평점을 묻는 질문에 줄리의 어린 시절 인지력을 보여주는 빈약한 증거를 평가해 그것으로 답을 대신한다. 결국 줄리가 대학 평점에서 차지하는 100분위 수는 어린 시절 읽기 능력에서 차지한 100분위 수와 똑같이 취급된다. 질문의 평점으로 대답하라고 명시되었으니 또 한 번 세기 짝짓기를 해야 한다. 줄리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기반으로, 즉 줄리의 실력을 나타내는 증거를 기반으로 그에 걸맞은 평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줄리의 상대적 학업 수준에 대한 인상을 그에 걸맞은 평점으로 옮겨 대답한다.
세기 짝짓기에서 나온 예측은 그 예측의 기반이 되는 증거만큼이나 극단에 치우쳐서 사람들은 다음에 두 가지 다른 질문에 같은 답을 한다. 조숙한 읽기 능력에서 줄리의 백분위 수는 몇인가? 대학 평점에서 줄리의 백분위 수는 몇인가? 이제까지 이 모든 작용이 시스템 1의 특성이라는 점을 쉽게 알아보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그 작용을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지만 물론 연상기억은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지 않는다. 연상기억은 증거와 질문으로 촉발되어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연상작용이 일어나고 마침내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답에 도달한다. 아모스와 나는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대학 신입생 8명의 인물 묘사를 평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인물 묘사는 상담 전문가가 학기 초 면담을 기초로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형용사 5개가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똑똑하다, 자신만만하다, 아는 게 많다, 부지런하다, 호기심이 많다. 그리고 참가자 일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물었다. 학업 능력과 관련해 이 인물 묘사가 얼마나 인상적인가? 신입생 인물 묘사 중 몇 퍼센트가 이보다 더 인상적일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증거로 제시된 상담사의 인물 묘사를 내가 표준으로 삼는 인물 묘사와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사실 그런 표준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표준이 생겼는지 잘 몰라도 상담사의 묘사에 나타난 열정의 정도를 꽤 정확히 감지한다. 그 결과 위 인물 묘사를 보면서 상담사는 해당 학생을 그런대로 괜찮지만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챈다.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부지런하다 보다 강도가 센 머리가 비상하다, 창조적이다, 학구적이다, 박학다식하다, 열정적이다, 완벽하다 같은 형용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학생은 상위 15%에 들어가지만 3%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결론 내린다. 적어도 같은 문화권에서는 이런 판단에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아래 질문을 던졌다. 이 학생은 나중에 평점을 몇 점 받을 것 같은가? 신입생 중 몇 퍼센트가 그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겠는가? 앞에 두 질문과 이번 두 질문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려면 다시 한번 잘 살펴야 한다. 그 차이는 빤히 보여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증거, 즉 주어진 신입생의 인물 평가만 따지면 그만인 처음 두 질문과 달리 두 번째 질문 두 개는 불확실한 것 투성이다. 이 질문은 1학년 말의 실제 성적과 관련이 있다. 면담 이후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해당 학생의 대학 첫 해 실제 학업 성취도를 형용사 5개로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 상담사가 면담을 토대로 직접 평점을 예측한다면 그 예측은 매우 정확할까? 이 연구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한 번은 증거를 평가하고 또 한 번은 궁극의 결과를 예측했을 때 그 두 가지 백분위 판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는 간단했다. 두 가지 판단은 똑같았다. 전자의 두 가지 질문과 후자의 두 가지 질문은 엄연히 다르지만 하나는 인물 묘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학생의 미래 학업 성취도에 관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 줄리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미래 예측이 현재 증거 평가와 구분되지 않다 보니 예측이 평가와 일치한다. 어쩌면 이것이 바꿔치기의 역할을 보여주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증거가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예측을 해야 할 때 증거를 평가해 놓고 자신이 대답한 문제는 원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머릿속에서
이 과정이 인정되다 보니 체계적으로 편향된 예측이 나오고 평균 회귀는 완전히 무시된다. 내가 이스라엘 공군에 복무할 때 여러 차례의 면접과 현장 시험을 토대로 장교 훈련을 받을 사람을 선발하는 부대에 배속된 적이 있다. 사람을 제대로 선발했는지, 그러니까 이들의 앞날을 제대로 예측했는지 알아보는 정해진 기준은 나중에 이들이 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받는 최종 학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매긴 순위는 타당성이 다소 빈약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후로 내가 교수가 되어 아모스와 공동으로 직관적 판단을 연구할 때도 이 부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부대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던 터라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평소처럼 후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더해 그들이 생도가 되어 사관학교에 다닌다면 학점을 몇 점 받을지 최대한 정확히 추측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들은 수백 건의 예측을 모아 주었다. 이 예측에 참여한 장교들은 모두 그 학교가 생도들에게 적용하는 A, B 식의 등급 체계와 A, B를 생도들 사이에 분배하는 대략의 비율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예측에서 나온 A, B의 상대적 빈도는 사관학교의 최종 학점에서 나오는 A, B의 빈도와 거의 일치했다. 바꿔치기와 세기 짝짓기의 설득력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결과다. 예측에 참여한 장교들은 다음 두 가지 작업을 구별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생도 후보들이 부대에 있는 동안에 보여준 실력을 평가하는 평소의 임무. 생도 후보들이 생도가 된다면 학교에서 받을 학점을 예측해 달라는 내 부탁. 이들은 세기 짝짓기를 적용해 생도 후보를 평가한 점수를 사관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점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예측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다루지 않은 탓에 회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측을 내놓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직관적 예측 수정하기. 읽기 능력이 조숙했던 줄리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줄리의 대학 평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은 앞에서 소개했다. 연이은 이틀 동안의 골프 경기나 몸무게와 피아노 연주 사례처럼 읽기 연령과 대학 평점을 결정하는 요소로 간단한 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읽기 연령은 공통 요소 더하기 읽기 연령에 한정된 요소는 100%. 대학 평점은 공통 요소 더하기 평점에 한정된 요소는 100%. 공통 요소에는 유전으로 결정되는 적성, 학업 흥미를 가족이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한 사람이 읽기 능력이 조숙한 아이가 되고 동시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청년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그리고 물론 조숙한 아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청년 중 한쪽에만 영향을 준 요소도 많을 것이다. 욕심이 지나친 부모의 성화에 시달렸다거나 연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학점에 타격을 입었다거나 청소년기에 스키 사고를 당해 가벼운 장애가 생겼다거나 등등. 두 가지 측정치, 이 경우는 읽기 연령과 대학 평점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 둘을 결정한 요소들에서 공통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비율을 최대한 정확히 추측한다면 몇 %겠는가? 가장 낙관적인 내 예상치는 약 30%다. 이 추정을 마쳤다면 편향되지 않은 예측을 내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편향 결론에 이르는 법을 4단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평점의 평균을 추정하라. 2. 증거에서 받은 인상에 어울리는 평점을 정하라. 3. 증거와 평점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라. 4. 상관관계가 0.3이면 1번의 평점 평균에서
2번의 평점 쪽으로 30%만큼 이동하라. 1단계에서는 기준치를 정한다. 줄리가 대학 4학년이라는 사실밖에 아는 것이 없을 때 예상할 법한 평점이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평균을 기준치로 예상할 것이다. 톰 더블에 대해 들은 바가 없을 때 그가 다니는 경영대학원의 기저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2단계에서는 증거를 평가해 그것에 어울리는 평점을 직관적으로 예측한다. 3단계에서는 기준치에서 직관적으로 움직인다. 이때 움직이는 정도는 상관관계 예측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직관의 영향을 받은 그러나 훨씬 더 평균에 가까운 예측을 내놓는다. 이 예측은 일반적인 방식이다. 학점, 평균이나 투자 수익, 기업의 성장 같은 수량 변수를 예측할 때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직관에 기초하지만 직관을 다소 조정해 평균으로 회귀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직관적 예측이 정확하다고 신뢰할 이유가 충분하면, 그러니까 증거와 예측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조정폭은 적다. 직관적 예측은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으며 따라서 편향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골프 경기에서 각 선수의 둘째 날 성적이 첫날 성적과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보자. 이 예측에는 평균 회귀가 없다. 첫날 성적이 아주 좋았던 선수는 평균적으로 둘째 날은 그보다 덜 좋게 마련이고, 첫날 부진했던 선수는 대개 다음날 더 좋아지게 마련이다. 비회귀 예측을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것이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평균적으로 첫날 최고였던 선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출발이 영 안 좋았던 선수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본다. 선수의 실력이라는 증거만큼이나 극단에 치우친 예측이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재능으로 대학 학점을 예측할 때 평균 회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려서 읽기가 빨랐던 사람의 이후 학업 성취도에 곧잘 실망하고, 상대적으로 더뎠던 사람의 이후 학점에 깜짝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직관적 예측을 수정하면 편향이 없어져 실제 값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정도가 같아질 수 있다. 예측에서 편향을 없애도 오류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오류는 전보다 줄어들고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극단적 예측 변호하기. 앞에서 톰 더블 이야기를 하면서 전공 분야라든가 시험 통과 같은 구체적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를 설명했는데, 이때 예측은 특정 사건에 확률을 부여하는 식으로 톰 더블 사례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경우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구체적 예측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편향, 즉 기저율 무시나 정보의 질에 둔감한 태도 등에 맞서는 과정도 설명했다. 대학 평점이나 회사의 수익처럼 수치 또는 규모를 예측할 때 나타나는 편향은 결과의 확률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편향과 닮았다.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도 비슷하다. 둘 다 기준치 예측을 포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 때 내놓는 예측이다. 일정한 범주와 관련한 예측에서는 그 범주의 기저율이 기준치가 된다. 숫자와 관련한 예측에서는 관련 있는 범주에서의 평균 결과가 기준치가 된다. 둘 다 직관적 예측을 포함한다. 확률이든 대학 평점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로 표현한다. 둘 다 기준치와 직관적 반응의 중간쯤으로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유용한 증거가 없다면 기준을 그대로 택한다. 반대로 애초에 예측을 고수할 수도 있다. 단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에도 여전히 그 예측에 자신이 있을 때라야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관적 판단과
진실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생길 테고 결국에는 두 지점의 중간쯤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적절한 통계 분석을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낸다. 따라서 편향되지 않은 예측, 타당한 확률 평가, 적절한 수치 결과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직관적 예측을 과신하는 편향, 직관적 예측이 극단에 치우치는 편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직관적 예측 수정은 시스템 2가 하는 일이다. 관련 있는 참고 범주를 찾아내고 기준치를 예측하고 증거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감수하는 때는 오직 잠재적 위험이 높을 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그리고 직관을 수정하다 보면 삶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편향 예측의 특성 하나는 아주 드문 예측이나 극단에 치우친 예측은 관련 정보가 대단히 유효할 때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타당한 예측을 내놓으려면 아주 드물거나 평균에서 먼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편향된 예측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번은 극단적 사례라면서 극단적 예측을 내놓고 만족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법학 전문 대학원의 최우수 학생이 연방 대법관이 되었을 때, 또는 대단히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신생 기업이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절대로 내 그럴 줄 알았지라고 말할 수 없다. 증거의 한계를 생각하면 어떤 고등학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전 과목 A를 받으리라고는 절대 예측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벤처 투자자가 이제 출발한 신생 기업을 두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을 들을 일도 절대 없다. 직관적 예측 조절 원칙에 대한 반감도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편향을 없애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측에서 나올 모든 오류를 오류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면 비편향 예측을 선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어느 한 유형의 오류가 다른 오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다음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벤처 투자자가 제2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놓쳤을 때의 손실은 나중에 망할 신생 기업에 적당히 투자했을 때의 손실보다 훨씬 크다. 벤처 투자자의 목표는 극단적 사례를 정확히 지목하는 것이다. 비록 벤처 기업의 전망을 과대평가해 손해보는 일이 많을지언정 그러하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의 경우 대출해준 곳 하나가 망했을 때의 손실은 대출금을 다 갚았을 다른 여러 고객을 거절했을 때의 손실보다 클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극단에 치우친 언어, 전망이 아주 좋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심각하다, 사용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정보의 타당성이 약하더라도 그런 말이 주는 위안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적절한 예측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합리적인 벤처 투자자라면 가장 유망한 신생 기업이라도 성공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여러 투자처 가운데 가장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 여기고, 투자하려는 신생 기업의 전망을 두고 자신을 속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회사 수익을 예측할 때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 인간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다면 성공했을 때의 포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합리적은 아니며 덜어는 심각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왜곡된 추정으로 안도감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 예측으로 자신을 속이기로 했다면 내 멋대로 예측했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라도 있어야 옳다. 내가 제안하는 수정 절차의 가장 값진 점은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이다. 학계에서 흔히 마주치는 예를 하나 소개하겠다. 하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도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어느 대학에서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만한 젊은 교수를 채용하고자 한다. 심사위원들은 후보를 2명으로 좁혔다. 킴은 얼마 전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추천서가 화려하고 말을 잘해서 모든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과학 성과는 없다. 제이는 지난 3년 동안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지냈다. 성과도 좋았고 연구 경력도 훌륭했다. 하지만 말솜씨와 면접이 킴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직관적으로는 킴에게 끌리기 쉽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도 있으니까. 그러나 킴은 제인보다 정보가 훨씬 적다. 여기서 다시 소수 법칙으로 돌아간다. 제인보다 킴에게서 나온 정보 표본이 작고 작은 표본을 관찰해 내놓은 결과는 극단에 치우치기 쉽다. 그리고 작은 표본에서 나온 결과에는 운이 많이 작용해 킴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때는 평균으로 좀 더 많이 회귀해야 한다. 킴이 제인보다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덜 인상적이더라도 제인을 뽑을 수 있다. 교수를 뽑는 일이라면 나도 제인에게 표를 던질 것 같다. 그러나 킴이 더 유망해 보이는 직관적 인상을 억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직관을 따르기는 직관을 거스르기보다 더 자연스럽고 또 직관을 따라야 마음도 더 편안하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벤처 투자자가 활동 시장이 다른 신생기업 2곳을 놓고 투자할 곳을 고른다고 해보자. 신생기업 한 곳은 수요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다른 한 곳은 좀 더 흥미롭고 직관적으로 더 유망해 보이지만 전망은 다소 불확실하다. 이때 그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두 번째 기업이 더 여전히 전망이 좋은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회기를 바라보는 두 시스템의 시각. 극단에 치우친 예측, 그리고 빈약한 증거를 기반으로 드문 사건을 흔쾌히 예측하는 성향은 모두 시스템 1이 작동한 결과다. 연상체계가 예측의 극단성과 그 예측의 바탕이 되는 증거에서 인지되는 극단성을 짝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바꿔치기가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스템 1이 판단에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감은 눈앞에 있는 증거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논리적 일관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관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측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측을 과신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라. 회귀는 시스템 2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균 회귀는 대화 소재로 삼기에도 이해하기에도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다. 골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통계 교사들도 회귀가 나오는 수업이 두렵고 학생들도 이 중요한 개념을 모호하게 이해할 뿐이다. 시스템 2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예측을 증거와 짝짓는 것은 우리가 직관으로 하는 일일 뿐 아니라 타당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험으로 회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앞에 비행교관 사례처럼 회귀가 드러났을 때조차도 엉터리 인과관계 해석을 붙이기 일쑤다.
직관적 예측과 관련한 말들. 그 신생 기업은 놀라운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지만 앞으로도 잘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직 시장성이 많이 떨어지고 회귀할 여지도 많다. 직관적으로 예측하면 매우 낙관적이지만 아마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예측의 바탕이 된 증거의 신뢰도를 생각해보고 그 예측을 평균으로 회귀해보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여도 이번 투자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단, 그 기업이 제2의 구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는 말하지 말자. 그 브랜드에 대한 평을 하나 읽어봤는데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우연일 수 있다. 그러니 평이 많이 달린 브랜드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것으로 고르자.